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투표소에서 현장 검증을 했지만 증거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개표소에서는 엿새째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오늘 법원이 현장 검증을 위해서 투표소를 찾았다고요? 네, 오늘 오후 3시쯤 서울 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잠실 7동 제2투표소로 쓰였던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30여 분 동안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들은 현장 검증에서 증거물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들과 증거보전 신청인 등은 선거 당시 인쇄매수 1,900매라고 적혀 있었던 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는데요. 1,900매는 해당 투표소 선거인 수의 49.3%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선관위가 인쇄 당시 50% 하한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증거보전을 신청한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현장이 다 치워져 상자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선관위에 사실 조회를 요청해 상자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선관위도 해당 상자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증거물 보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보전 대상은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라고 표기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 10곳의 CCTV 등입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선관위 직원 사이의 단체 대화방 기록도 증거보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네, 개표소에서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주말이 지나면서 시위 참가자는 줄었지만 여전히 개표소 앞에서는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기장 출입구 곳곳을 막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6개 중대, 경력 400명가량을 배치해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은 어제 이어 오늘도 사무실에 있는 업무용 노트북 등을 가지러 경기장 출입을 시도했지만 다시 불발됐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는 자신들의 업무 터전을 빼앗겼다면서 은행 업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어제 시위 참가자들이 투표함 반출 등의 우려가 있다며 경기장 출입을 막은 데 이어 오늘도 출입구를 막으면서 관계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조금 뒤인 오후 6시 동시다발적으로 공동 시국 선언에 나섭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또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잠시 뒤인 6시부터 전국 대학 총학생회에서 공동 시국 선언을 발표하죠. 네, 고려대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와 연세대, 전남대 등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 18곳은 6심 민주항쟁 39주년인 오늘 오후 6시 동시다발적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이들 대학 총학생회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뒤 각 캠퍼스 내에서 피켓 행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사전에 발표한 시국선언문 모두 발언을 통해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한 표의 가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훼손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하려 했는데 국가가 준비하지 못한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부를 수 있느냐며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선관위가 투표용지가 충분한 상황에서도 50%만 배부했다며 행정적 편의로 이러한 내부 지침을 내렸다면 선관위의 공직기강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대학 총학생회는 한 목소리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선관위의 구조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네, 또 대학가에서는 선관위의 행태를 규탄하는 집단 행동도 이어졌죠. 네,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시국선언문 발표에 앞서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참정권 훼손과 선관위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메시지가 담긴 투표용지를 학생회관 앞에 마련된 투표함에 넣는 단체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또 대학가 전반에 대자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가에서 올라온 대자보를 한데 모아놓은 한 표의 기록이라는 홈페이지에는 전국 186개 대학 361건의 성명이 올라왔습니다. 공통으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선관위를 규탄하거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대학생들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열흘 동안의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총체적 선거관리 부실로 진단하고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회의는 진행 중인 겁니까? 네, 오후 3시 무렵 시작한 진상규명위원회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인 조현욱 위원장을 비롯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오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조사 시작에 앞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조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는 결코 단순한 행정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 질서 위기 사안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유권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린 탓이라는 선관위의 기존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한 건데요. 조 위원장은 이번 일은 선관위가 초래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짚으며 선거관리 시스템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소재를 가려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건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관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위원들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면서 정치 진영에 따라 해석하지 말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오늘 19일까지 열흘 동안 활동하게 되고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제 기준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투표소는 전국 91곳으로 집계됐는데 위원회 자체 조사를 통해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는 이 투표지 인쇄량을 감축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었는데 관련 선관위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요? 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국회가 관련 회의록을 요구하자 돌아온 선관위의 답변은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였습니다. YTN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2명의 내부 전결로 인쇄 기준을 축소했습니다. 남는 용지를 최소화해 부정선거 의혹을 막겠다는 게 명분이었지만 정작 용지가 모자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 소수 인원이 투표소를 관리하면서 상부 보고와 상황 전파도 줄줄이 지연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앞서 YTN과 통화에서 투표지 인쇄량을 50%로 감축한 결정 과정에 선관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재 라인인 허철훈 사무총장은 노태학 위원장과 동반 사퇴한 데다 선거정책실장도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 몸통 없는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됩니다. 또 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과 자녀 채용 비리 당시에도 선관위 자체 조사기구가 책임자 처벌 등의 한계를 보였던 만큼 이번에는 셀프 조사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선관위에 대한 질타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등에 투입됐던 공무원 노조는 선관위를 맹비난하면서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선거 사무를 함께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가적 참사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론자들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CCTV 설치 같은 보여주기식 대응에만 몰두하느라 투표구별 선거인수 산정과 투표용지 수급 관리라는 기본적인 책무마저 저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잘못된 선거제도 시스템 속에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이번 사태 근본 원인으로는 대행사무를 꼽았습니다.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겨온 기형적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권한은 털어지고 일과 책임을 넘기는 기형적 구조가 수십 년간 반복되었다. 현장을 모르는 선관위,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선관위, 이번 사태는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이에 노조는 선관위 본연의 업무를 지방 공무원에게 떠넘기지 말고 직접 수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참사가 조직적 무능과 책임 회피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조직 해체, 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라! 또 종이투표 시스템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선관위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합수본은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부터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첫 발을 뗐습니다. 김태원 본부장은 인선 발표 직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기자들과의 약식 회견은 사양한 채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YTN에 아직 수사 초기라 중점 수사 대상을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고발된 주된 혐의가 직무유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직무를 방치했는지 확인하는 데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출 거로 보입니다. 다만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기록을 이관하는 문제 때문에 전체 인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대신 검찰과의 협력 아래 경찰 수사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송파구와 광진구 등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일자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선거 당일 자치구 선관위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경위 등 투표계획 수립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확보한 선거 종사자들의 단체 대화방과 CCTV 등의 자료 분석도 한창입니다. 이미 경찰이 고발인과 공무원, 시민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합수본이 머지않아 강제 수사를 통해 본격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여야 모두 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선관위 대수술을, 또 국민의힘은 전면 재선거를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선관위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단장인 송기현 의원은 공직선거법, 선관위법은 물론 헌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외부 인사까지 추가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끼워놓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선동을 멈추고 진상규명에 집중하라고 쓴소리했습니다. 나아가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국민 분열을 선동하는 윤어게인 망령을 되살리려는 작태입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시국 선언을 한 대학생 10여 명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무너진 선거 시스템 때문에 학점도 포기하고 시험 기간 거리로 나섰다는 청년을 상대로 장동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만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빼앗긴 내 한 표, 지금이라도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 돌려받고 싶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과 친여 성향 인사들은 국민의 문제 제기를 음모론으로 몰고 탱크로 밀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면서 시민의 극우 낙인을 찍는다고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는 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여야 논의가 일주일째 공전하는 사이 제1야당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이 선출되면서 국정조사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회는 내일 오전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받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 주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미 국정조사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특위 구성 협상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 참정권 침해로 표현하도록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자신의 SNS에 이같이 적고 헌법 정신에 비추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총리는 대학생 대표들을 만나 이번 사태에 관한 의견을 듣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여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가 12.3 불법 계엄에 주축 노릇을 했던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안을 확정했습니다. 기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서 군의 정치 개입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방첩사 해체안은 올해 초 민관군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대부분 따랐습니다. 사령부를 없애고 간첩 정보를 수집하는 방첩 업무와 보안, 안보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나눠 맡기 위해 국방방첩본부와 보안지원단이 창설되고 수사 기능은 기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됩니다. 불법의 소지가 있는 인물을 완전히 폐지하고 혹여 부당한 권력이 등장하더라도 방첩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할 여지가 없도록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동향조사나 세평, 비리 정보 수집 같은 임무는 아예 폐지하고 방첩부대원의 역할과 처벌 근거는 법제화합니다. 국방장관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 감찰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첩본부 감찰실장에 외부 공무원을 안치는 등 민주적 통제도 강화합니다.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와 국방부 등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군 방첩기관의 권력기관을 예방하겠습니다. 해체안에 따라 다음 달 말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부를 뿌리로 둔 방첩사는 49년 만에 사령부 지위를 잃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 문건 사태로 후유증을 겪었던 부대원들은 12.3 불법 계엄으로 또 한 번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계엄 관여자를 원천 배제하고 폐쇄적인 인사체계를 손보겠다고 예고했는데 현재 방첩사 인력 3천여 명 가운데 30% 이상이 감축될 거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검찰의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또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법무부 직속 독립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촉장 수여와 함께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국정조사 목록에 포함됐던 7개 사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대검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 공판이 12.3 내란 관련 재판 중 처음으로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 오전 10시 반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언론사의 중계방송과 비디오 녹화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재판 중계 대상 사건이긴 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판결 이유와 주문 부분에 대한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불허 이유를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 3개를 사용하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법무부가 실제 독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유튜브 채널 법무부 TV를 통해서 서울구치소의 6.76제곱미터 면적의 독거실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해설자는 신발조차 안으로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낡은 방이라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누구라도 철문 안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방 내부는 성인 남성이 겨우 일자로 누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이고 영상에서는 식사를 위해 종이 상자와 코팅된 상판으로 간이 식탁을 만드는 모습을 시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 진행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시국선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규탄 연세대학교 시국선언에 함께해 주신 학우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취재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왜 이 자리에 모여야만 했는지, 그리고 연세학생사회가 어떠한 결의로 이 자리를 준비했는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시내 일부 투표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국민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수많은 주권자가 끝내 발길을 돌려야만 했고, 국가기관은 명확한 해명과 대책 마련 없이 개표를 강행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국가가 보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국민의 참정권이 다름 아닌 국가기관의 안일함과 무능으로 인해 처참히 묵살된 중대한 기본권 침해 사건입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의 훼손 앞에 연세학생사회는 결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6월 5일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단과 총동원연합회 학생회장단 그리고 총학생회장단을 대리하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단이 모인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체는 제11회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본 사태를 엄중히 규탄하는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오늘 오후 6시 정도부터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60 민주항쟁 39주년인 오늘 각 캠퍼스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보고 계신 곳이 연세대학교 시국선언 현장입니다. 일단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를 국가기관과 무능과 무책임이 초래한 헌법적 권리 침해로 규정을 하고 시국선언을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곳 연세대를 비롯해서 다른 대학교에서도 진행이 되는데,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또 충남대학교, 부산대학교까지 전국 18개 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혁을 단행하고요.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해서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개혁 감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 60 민주항쟁 39주년인 오늘 보시는 것처럼 각 캠퍼스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연세대학교 시국선언 현장 잠시 생중계로 보셨습니다. 네, 연세대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대학교, 서울대나 전남대, 충남대, 부산대까지 전국 18개 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끝까지 연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구호를 한 번씩 중간중간에 섞어가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우분들께서 점점 더 많이 오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오신 여러분께서 함께 구호를 연습차 첫 번째 시국선언 릴레이에 앞서서 구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보셨을 그런 구호일 수도 있겠는데요.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 규탄한다 하면은 규탄한다를 3번 외쳐주시면 됩니다. 규탄한다 하면 규탄한다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한번 오늘 구호가 4개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첫 번째 거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 규탄한다! 정부와 국회는 본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각성하라!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조사와 엄중처벌 단행하라! 중선관위 구조개혁 단행하라! 네, 이렇게 오늘 시국선언 사이사이 그리고 식순 중간중간에 함께 결의를 담고
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투표소에서 현장 검증을 했지만 증거물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이 투표용지 상자가 투표소에 없어서 검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통해 보관 상자 등의 소재지가 특정이 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네, 국민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8박 10일간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6.3 지방선거 이후 급락해 5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더 넓게 포용과 같은 표현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방선거 이후인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1,002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0.4%로 선거 직전 조사보다 무려 9.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5.7%로 긍부정 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은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했지만 서울 등 핵심 승부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온 영향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선거 막판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결집세 또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선거 결과는 국민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면서도 민주당에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나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으면서 즐겁게 놀아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거죠. 여야 양당 지지율 격차 또한 선거 전 11.7%포인트에서 선거 후 0.5%포인트로 크게 좁혀졌는데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도 재차 사과한 건 정부 여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세를 앞장서 방어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혹평을 염두에 둔 태도 변화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국민이 이기는 정권은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나흘 만에 공개 일정을 재개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얼굴은 대통령 환송 행사 불참에 따른 구설 탓인지 한껏 굳어 있었습니다. 선거 뒤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6.3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 경고라며 자신의 승리 선언과 정반대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에 공감한다며 일단 몸을 낮췄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합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 비판과 질책은 겸허히 받들겠다고는 했지만 외부인을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과를 진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진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20여 년간 정치권에서 느낀 바라며 자신의 여야론을 설파하기도 했는데 야당이 야당다울 때 지지를 하고 여당이 여당다울 때 국민은 항상 선택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필요한 우리의 기본 자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권 여당은 야당과 달라야 한다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과 배치되는 대목이라 그 다음 말과 맞물려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국민이 곧 하늘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정 대표는 책임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는 대신 과거 민심의 척도라고 언급했던 딴지일보 사이트에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냈다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정 대표는 또 국무회의처럼 의원총회도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본격화한 친명계의 공세를 막을 방패로 자신의 전매 특허인 당원 주권주의를 꺼내들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주 금요일 광주를 찾아가는데 연임 도전을 위한 당심 잡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평당원을 결집하고 1인 1표제를 발판 삼아 친명계의 견제를 돌파하겠다는 건데 찜찜한 선거 성적표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언더독의 신화를 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빗댄 발언으로 논란이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대변인이 사퇴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오늘 SNS를 통해 자신의 진의조차 국민께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부족한 전달력이라면 대변인직을 계속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변인은 어제 유튜브 채널 박시영 TV에 출연해서 윤석열이 과거에 누구를 찍어서 당대표를 시키는 데 대해서 매우 욕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설마 이걸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예상대로 PK 3선 정점식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네, 결선까지 가는 승부 끝에 경쟁자들을 물리친 정 원내대표는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친윤계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이 경쟁자였던 김도욱, 성일종 의원을 꺾고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지방선거 뒤 치러진 첫 당내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특히 당내 주류의 지지를 얻고 1강으로 평가된 정 의원을 향해 당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집요한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정 후보님이 되시면 도로 친윤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언론의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정점식 후보께서 개파의 한 축의 핵심으로 계신 분으로 평가되는데 화합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정점식 의원은 내부 갈등 프레임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1차 투표 결과는 과반 없음, 승부는 예상 외의 결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결선에서 103표 가운데 55표, 아슬아슬한 과반, 그것도 7표 차이 진땀승을 거둔 정점식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개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당내 과제는 첩첩산중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 장동혁 대표 거취는 동료 의원들의 집단 지성으로 해결하겠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은 본인 의사 확인이 먼저라며 신중한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보수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0석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거대 여당과의 협상도 난관입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부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등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 대응까지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는 평가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변화를 향한 요구가 치열한 승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화합과 통합을 외친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목소리를 얼마나 품을 수 있을지 당을 넘어 보수 야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카카오 노조가 카카오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부분 파업을 벌였는데요. 영업이익 13%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전체 임직원의 4분의 1 정도가 참여했지만 서비스 차질이 빚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이른바 N%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IT 회사들이 밀집해 한국의 테크노밸리로 불리는 판교에서 노란색 피켓을 든 사람들이 줄지어 행진합니다. 반복되는 경영 실패, 무책임한 경영진은 퇴진하라! 국민 메신저 앱 카카오 본사를 포함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엔터 등 5개 법인 노조가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카카오 창업 이래 첫 부분 파업에는 본사 인원 4,000명 가운데 1,000명가량이 참여한 것으로 노조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7% 수준의 임금 인상과 영업이익의 13% 수준 성과급입니다. 누군가의 보상차별은 곧 우리의 보상차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려됐던 서비스 이용 차질은 없었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등 대부분 서비스가 자동화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고객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면서 조속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조와 대화하며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오는 29일을 로그오프 데이로 정하고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N%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을 도입하며 포문을 연 SK 하이닉스를 시작으로 파업 직전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약속하며 노사 협상을 타결한 삼성전자 사례는 산업계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LG U+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30%를,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기술 투자와 주주 배당보다 성과급에 배분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갈등의 불씨가 번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벌써 이렇게 이제 전례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 뭔가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반기부터 2026년 임금 교섭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잇따르는 N% 성과급 요구에 국내 주요 기업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8% 폭락했던 검은 월요일에 이어 어제는 8% 폭등하더니 오늘은 다시 4% 폭락세로 돌아서며 롤러코스터 증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변동성의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이 변동성 지수도 역대급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43% 내린 7,899로 출발하며 8,000피 회복 하루 만에 다시 8,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개장 이후 낙폭이 점차 가팔라지더니 오후 들어서는 급락세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앞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하며 8% 넘게 폭락했던 검은 월요일의 하락분을 만회했지만 겨우 하루 지나 다시 폭락하는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4.52% 내린 7,73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대급 변동성 장세에 한국형 공포지수라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이란 전쟁 직후의 수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4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5조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6.1%와 7.5% 내린 30만 2,500원과 204만 8천 원을 기록했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세였습니다. 밤사이 데이터 센터 개발사 크루소의 데이터 센터 건설 중단 소식에 미국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은 등락을 오가며 전장 대비 1.67% 내린 951의 거래를 마치는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연일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자 전문가들도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하락을 할 것인지 코스피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섣불리 추격 매수하는 것은 특히 비투까지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저는 12.9원 오른 1,525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1,500원대 고공행진을 여전히 이어갔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외환당국 경계가 환율 상승을 저지했지만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1,524.2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오늘 2차 전지열풍의 거짓 호재로 주가를 조작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코스닥 상장사 전현직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인 전직 대표 A씨와 현직 대표 B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자금난을 겪던 코스닥 상장사에 접근해 8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경영권 주식 490만 주를 인수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본금이 없던 이들은 불법 사채 100억 원을 빌려 사실상 무자본으로 경영권 주식을 취득했고 외국 회사와 2차 전지 공급 계약이 확정된 것처럼 거짓 호재와 공시를 반복적으로 올려 주가를 최대 9배 띄운 혐의를 받습니다. 아파치 헬기 추락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이 이란 남부 지역 여러 곳을 동시에 공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이란도 바레인의 미 해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하는 등 군사적 대응에 나섰지만 휴전을 깨는 전면전 수준의 충돌은 서로 자제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미국이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개시한다고 발표한 직후 이란 남부 지역 곳곳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섬, 시리크와 자스크 주변에서
몇 시간에 걸쳐 두세 차례씩 공격이 진행됐습니다. 시리크의 물 저장 시설 2곳 이상이 공격을 받아서 식수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됐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도시에 대한 공격은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시내가 아닌 해안지대에 공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보복 공격에 맞대응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더니 페르시아만 인근의 미군 기지를 타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바레인 주둔 미 해군 제5함대와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미군 기지,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미 공군 기지에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들었는데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방공망을 가동하며 경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란은 전날 발생한 아파치 헬기 추락에 대해서도 24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군사작전도 없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란 영토 인근에 있는 외국 군대는 과실이나 우발적 사고, 잠재적 교전에 휘말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이란의 의도적 공격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입으로는 가혹한 보복을 경고하면서도 실제로는 대응 수위를 조절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종전 협상 테이블을 유지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보복 공습을 주고받는 정면 충돌이 발생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여전히 임박했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이 테헤란과의 종전 협상 진행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낙관론을 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조치와 외교 협상은 서로 다른 두 영역이라면서 미군 헬기 추락에 상응하는 비례적 대응을 하면서도 합의를 위한 대화는 계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종전을 장담했지만 동맹국과 적대국은 물론 내부에서조차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직접 타격한 데 이어서 이스라엘마저 미국의 만류를 비웃들 독자 공습을 강행하면서 트럼프식 외교가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월드컵 개막을 목전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곧 합의가 가능하다며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의 확전 자제를 촉구해왔습니다. 거대한 외교적 치적을 만들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호소는 미군이 이란 남부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전격 공습하면서 무색해졌습니다. 미군 헬기 격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비례적 대응이라지만 종전협상 국면에서 미국이 직접 방아쇠를 당겼다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은 미국의 만류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습 일시 중단을 선언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레바논 남부에 대대적인 폭격을 퍼부으며 독자 행동에 나섰습니다. He wants the win against Iran and possibly the fall of the Ayatollah regime to be his main achievement.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무기 삼아 독자적인 압박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까지 동원해 페르시아만에서 홍해를 잇는 에너지 안보 벨트 구축을 노립니다. It's not only the economical one, it's not only the security one, but also the political one, using that in order to enhance the cooperation with countries that Iran is seeking to enhance cooperation with. 더 심각한 건 집안 단속조차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협상을 위해 밀어붙이는 대이란 양보안에 대해 친정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옵니다. Many of Donald Trump's own party members were against it because they said that's exactly what the Obama administration's deal with Iran was. 동맹국과 적대국, 심지어 내부조차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호기롭던 트럼프식 압박 외교가 억제력을 잃고 고립무원에 처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사태 발생 7개월 만으로 유출 규모를 볼 때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양희력 기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제재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회의에선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들이 모여 사태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후 쿠팡은 중국인 전 직원의 소행이고 유출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으로 판명됐습니다. 또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가 무려 3,367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를 넘어 성인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털린 셈입니다. 단일 기업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사태에 과징금 규모가 얼마나 클지도 관심입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출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쿠팡 한국법인의 지난해 매출액이 45조 5천억 원에 이르니까 이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과징금 규모는 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실효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는 이르면 내일 오전 공개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스타벅스의 주간 신용 체크카드 추정 결제 금액이 3주 만에 반등하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업 IJ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이번 달 1일부터 7일까지 스타벅스 결제 금액은 242억 1천만 원으로 직전주보다 12.8%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 가장 큰 금액입니다. 업계에서는 결제액과 이용자 수가 감소세에서는 벗어났지만 완전한 회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신문, 잡지, 방송 등 출판물, 정보통신망, 전시, 공연, 상영, 집회, 강연 등입니다.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오늘 인터넷 생방송 중인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열상도 후유증도 없이 완치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가 건물 계단에서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하던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 회의를 했고 지금 이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금일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시달된 배경 및 원인, 동지침 시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개표 개시를 결정한 사유 및 그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를 결정한 시, 군, 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로 그 다음에 서울 송파구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되었다가 재개한 투표소 26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세 대응 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매뉴얼이 부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필요시 관련 직원 출석 요구 및 기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향후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소별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보고 체계, 위기 대응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매일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오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브리핑이 필요할 때는 브리핑이 있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방금 브리핑 듣고 오셨는데, 자, 이 내용 잠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부터 19일까지 그러니까 열흘 동안 이 활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활동으로서 오늘 오후 3시 10분 첫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또 책임 소재 등 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건데, 일단은 외부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 모두 6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 이제 발언을 방금 들으셨는데, 투표용지 축소 자료를 요청을 했고 개표 지시를 결정한 사유 그리고 결정권자의 자료를 또 요청을 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 부존재를 확인했다는 내용까지 확인을 했는데,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정리를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 북중미 월드컵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멕시코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인기가 유독 많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양시창 기자가 과달라하라에서 들어봤습니다. 월드컵 개막을 코앞에 둔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내 풍경입니다. 자국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아이들을 포함해 온 가족이 유니폼을 맞춰 입은 건 기본이고, 작은 반려견에게도 초록색 유니폼을 입혔습니다. 광장 옆에선 차량 통행을 막고 막바지 무대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곳의 랜드마크 과달라하라 대성당 앞에 펼쳐진 이 광장은 서울의 시청 앞 광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현지 주민들은 월드컵 합동 응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거리마다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이곳 멕시코는 유독 한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스포츠 매체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Heung-min Son is an international player and quite popular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here in Mexico. And Mexicans also like the Korean culture, especially the K-pop artists like BTS, Blackpink. 또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을 꺾으면서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했던 카잔의 기억도 여전히 깊이 남아 있습니다. How can I say grateful about that somehow the Korean players helped the Mexican team. 이런 이유로 현지 축구 팬들은 한국이 이번 대회에서 이전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확신합니다. I think this tournament probably is a good chance for Asian teams to reach the higher levels. Mexico first, Korea second, Czech Republic third, South Africa fourth. 멕시코 다음으로 한국을 응원하는 현지 분위기를 등에 업은 홍명 부부가 기대를 얼마나 충족할지 이제 결전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지켜봐야 할 스타 26명에 뽑혔습니다. 야후 스포츠는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이틀 앞두고 손흥민을 비롯해 각 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 26명을 소개했습니다. 야후 스포츠는 손흥민이 올 시즌 골 가뭄에 시달린 채 월드컵에 나섰다면서도 손흥민이 득점 감각을 되찾는다면 한국이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오늘 강한 햇볕만 아니라면 날씨가 좋았습니다. 예년 수준을 보이면서 그늘진 곳에서는 휴식을 취하기 좋았는데요.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6도, 광주 27도, 대구 29도로 대체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크게 덥지 않겠지만 영남 지역은 예년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또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중부와 전북 북동부, 영남 일부 지역에는 한때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외출하실 때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노을성 파도가 높게 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8% 폭락했던 검은 월요일에 이어 어제는 8% 폭등하더니 오늘은 다시 4% 폭락세로 돌아서며 롤러코스터 증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극심한 변동성의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역대급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43% 내린 7,899로 출발하며 8,000피 회복 하루 만에 다시 8,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개장 이후 낙폭이 점차 가팔라지더니 오후 들어서는 급락세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앞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하며 8% 넘게 폭락했던 검은 월요일의 하락분을 만회했지만 겨우 하루 지나 다시 폭락하는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4.52% 내린 7,73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대급 변동성 장세에 한국형 공포지수라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이란 전쟁 직후의 수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4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5조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6.1%와 7.5% 내린 30만 2,500원과 204만 8천 원을 기록했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세였습니다. 밤사이 데이터 센터 개발사 크루소의 데이터 센터 건설 중단 소식에 미국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은 등락을 오가며 전장 대비 1.67% 내린 951의 거래를 마치는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연일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자 전문가들도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하락을 할 것인지 코스피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섣불리 추격 매수하는 것은 특히 비투까지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저는 12.9원 오른 1,525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1,500원대 고공행진을 여전히 이어갔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외환당국 경계가 환율 상승을 저지했지만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1,524.2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확보하려는 거대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앞둔 스페이스X에 이어 오픈AI와 엔트로픽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수 AI 기업들이 상장되는 첫 사례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모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각 600억 달러, 9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다른 AI 기업들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회사채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5대 기업들은 이달 초까지 1,600억 달러어치에 육박하는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올해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지난해 전체 발행액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알파벳은 8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준비하고 있고 메타도 내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산업의 생태계가 자본 전쟁의 양상으로 바뀐 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투자 비용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4대 기업들의 올해 자본 지출 규모는 7,250억 달러, 1,1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AI 기업들이 시중의 유동성을 모조리 흡수하면서 그만큼 증시나 다른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투자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Getting $75 billion in cash from this IPO, but how long is that going to last them? Like at their current rate, that's only a few years, and that's assuming they don't boost their capex in response to this new infusion. And so that is just a massive risk. AI 산업의 미래를 둘러싼 낙관과 비관이 교차할 때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네, 카카오 노조가 창사 이래 처음 진행한 부분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29일 추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 조합원들은 고용안정과 영업이익에 알맞은 성과급 체계 등을 요구하며 오늘 5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진행한 뒤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차측은 파업 여파를 고려해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며 카카오톡이나 페이 등 기능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오는 29일 로그오프 데이를 준비해 시행하겠다며 추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송경식 한국경영자 총협회장이 무리한 성과급 요구는 노사관계 악화뿐 아니라 기업 장기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회장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총회 연설에서 최근 한국의 주요 기업 노조들이 지나치게 높은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그러면서 기업은 고용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조합도 과도한 요구를 자제해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 AI 관련 산업부항으로 창출된 부의 분배 방안과 관련해 초과 이윤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영국 경제매체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닌 AI 시대로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언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이 지방선거 전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적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0.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5.7%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촉즉발 당권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전방위로 보폭을 넓히는 가운데 정청래 책임론을 두고는 공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60만세운동 기념식에 들어선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발견하자마자 밝은 표정으로 다가갑니다. 불과 하루 전 대통령 환송 행사를 둘러싼 각종 뒷말이 무색하게 둘은 뜨거운 포옹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김 총리는 3시간 뒤 여의도에서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과의 투샷으로 국회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7월 4일 날 이제 정식 임기 1년이 되는데 그 기간을 대거 없이 마치고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폭을 넓히는 김 총리 행보와 맞물려 차기 당권을 두고 대리전 성격의 전초전이 불붙었습니다. 선거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당권파는 지방선거 책임을 지도부 실책으로 돌리며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생사를 도려내는 혁신으로 유능한 집권 여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당권파 최고위원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죽도록 싸운 동지를 조롱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면전 비난을 삼가달라고 애둘러 촉구했습니다.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침묵하는 이의 고뇌가 더 무겁다는. 하지만 양측의 총성 없는 전쟁은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대변인은 유튜브에서 한 이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종일 문매를 맞은 끝에 사퇴했습니다. 정 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 즉 연임 포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메시지와 생각은 분명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정청래 대표 연임 불가론이거든요. 김민석 총리의 임박한 친정 복귀와 정청래 대표의 연임 고심이 맞물리면서 당분간은 거대 집권 여당의 당권 투쟁이 여야 공방만큼이나 크게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예상대로 PK 3선 정점식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네, 결선까지 가는 승부 끝에 경쟁자들을 물리친 정 원내대표는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친윤계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이 경쟁자였던 김도읍, 성일종 의원을 꺾고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지방선거 뒤 치러진 첫 당내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특히 당내 주류의 지지를 얻고 1강으로 평가된 정 의원을 향해 당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집요한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정 후보님이 되시면 도로 친윤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언론의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정점식 후보께서 개파의 한 축의 핵심으로 계신 분으로 평가되는데 화합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정점식 의원은 내부 갈등 프레임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1차 투표 결과는 과반 없음, 승부는 예상 외의 결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결선에서 103표 가운데 55표, 아슬아슬한 과반, 그것도 7표 차이 진땀승을 거둔 정점식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개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당내 과제는 첩첩산중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 장동혁 대표 거취는 동료 의원들의 집단 지성으로 해결하겠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은 본인 의사 확인이 먼저라며 신중한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보수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0석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거대 여당과의 협상도 난관입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부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등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 대응까지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는 평가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변화를 향한 요구가 치열한 승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화합과 통합을 외친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목소리를 얼마나 품을 수 있을지 당을 넘어 보수 야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새로 뽑힌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수시로 당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겠다며 일각의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결선 투표까지 갈 정도의 많은 고민 끝에 정 원내대표를 선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제명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당 대표로서의 역할과 입장은 변화된 게 없다며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 투표소 현장 검증에서 용지 보관 상자를 찾지 못한 가운데 선관위도 해당 상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30분 동안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지만 투표지 상자와 포장재 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YTN에 해당 상자를 자신들이 갖고 있지 않고 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상자의 소재가 특정되면 재검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총체적 선거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꼬박 일주일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변호사인 조현욱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요 예측 실패로 볼 수 없다며 유권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렸다는 선관위의 기존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단순한 행정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 질서 위기 사안입니다. 이번 일은 선관위가 초래한 문제라고 분명히 짚으며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 6명은 오는 19일까지 열흘 동안 진상조사를 벌인 뒤 선거관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한 중립적인 위치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희의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현재까지 확인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전국 91곳. 앞으로 진상규명의 조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결정적 이유로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점이 첫손에 꼽힙니다. 선관위는 관련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회에 답변했는데 지난해 12월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2명의 내부 결재만으로 인쇄 기준 축소 지침을 내려보낸 거로 드러났습니다. 남는 용지를 줄여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이라지만 정작 용지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었고 10명 안팎의 소수 인원이 투표소 업무를 도맡다 보니 현장 상황 보고와 전파도 줄줄이 지연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감출 결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따져보겠다는 방침인데 지침을 내린 책임자들은 이미 사퇴하거나 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몸통 없는 조사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셀프 조사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합수본은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부터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첫 발을 뗐습니다. 김태원 본부장은 인선 발표 직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기자들과의 약식 회견은 사양한 채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YTN에 아직 수사 초기라 중점 수사 대상을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고발된 주된 혐의가 직무유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직무를 방치했는지 확인하는 데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출 거로 보입니다. 다만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기록을 이관하는 문제 때문에 전체 인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대신 검찰과의 협력 아래 경찰 수사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송파구와 광진구 등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일자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선거 당일 자치구 선관위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경위 등 투표 계획 수립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확보한 선거 종사자들의 단체 대화방과 CCTV 등의 자료 분석도 한창입니다. 이미 경찰이 고발인과 공무원, 시민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합수본이 머지않아 강제 수사를 통해 본격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면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출입이 막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업무 터전을 빼앗겼다며 당장 오늘이 원천세 납부 마감일이지만 은행 업무용 OTP가 사무실 안에 있어 입주단체들이 내일부터 가산세를 물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오전 경기장 앞에 모여 시민과 취재진에게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연예인 SNS까지 공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탄핵 집회에는 커피차를 보내더니 왜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는 댓글들인데요.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온 건지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림픽공원에 음료를 보내달라는 댓글 등이 가수 아이유 SNS에 달렸습니다. 아이유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을 지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에는 왜 나서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이번에는 침묵입니다.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네티즌들의 말 그대로 아이유는 일단 스타벅스에서 커피차부터 쏴야지. 가수 아이유뿐 아니라 배우 박보영 등 탄핵 국면에서 응원 메시지를 남겼던 연예인 SNS에도 비슷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보영은 팬 플랫폼을 보고 알았다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타격이 별로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연예인의 선행이 단순한 호의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면서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대중이 연예인을 단순 유명인이 아닌 공인으로 바라보며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려는 시선이 강해진 겁니다. SNS로 자유롭게 대중과 소통하는 시대인 만큼 침묵마저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둘러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 역시 대중의 불만이 연예인들에게까지 향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면
누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주체가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되게 어떻게 누구에게 표출해야 할지 좀 혼란스러운. 다만 의견 표명이나 선행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인 만큼 특정 연예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미국이 오늘 호르무즈해협 인근의 이란 방공시설 등을 공습하는 작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헬기 격추에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군은 오늘 오전 6시, 미 동부 시간 9일 오후 5시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개시해 작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 발생한 이란의 미 육군 아파치 헬기 격추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며 자위권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상공에서 최첨단 헬기가 격추됐다며 이란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지 5시간 만에 전격 공습을 감행한 겁니다. The pilots are fine, yeah. Nobody injured. 아파치는 미 육군 주력 헬기로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 헬기가 격추된 건 처음입니다. 익명의 미국 당국자는 미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의 샤헤드 자폭 공격 드론에 격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조종사가 운용하는 첨단 공격용 헬기가 값싼 드론에 무력화한 겁니다. 자존심을 구긴 미국은 4시간 만에 공습 완료를 발표하며 호르무즈해협 근처 이란 방공시설과 관제소,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물론 해역을 통과하던 상선들을 겨냥한 이란 공격도 공습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미군의 공습이 일단락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종전협상의 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비교적 제한적인 규모로 진행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ABC 방송 기자와의 통화에서 매우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우리는 매우 훌륭한 합의를 가지고 있었고 아마 여전히 그럴 거라고 말했습니다. The rain that hasn't stopped, and we could have at least an idea by 1 or 2 days from now, but I think it's going well. 11월 중간 선거는 물론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급격한 확전은 트럼프로서도 큰 부담인 만큼 군사적 대응 수위 조절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군의 공습에 대응해 바레인과 쿠웨이트,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 언론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오늘 새벽 발생한 미군의 이란 남부 지역 공습에 대한 맞대응으로 바레인 주둔 미 해군 제5함대, 쿠웨이트의 알리알 살렘 미군 기지를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AP는 미국과 요르단 당국은 해당 미사일 공격에 대해 즉각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호르무즈해협을 빠져나온 HMM 소속의 한국 유조선이 울산항에 접안했습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유니버설 미너호는 오늘 오후 울산항에 도착해 3시 50분쯤 저간 작업을 마쳤습니다. 유니버설 미너호는 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해협에 갇혀있던 우리나라 선박 26척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달 20일 호르무즈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처음으로 해외에 있는 마약 생산 기지를 급습해 마약 원료를 대거 압수했습니다. 태국 당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이뤄낸 결과인데 압수한 마약 원료가 50억 톤, 7억 명분에 달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태국의 한 부둣가에 있는 창고입니다. 창고 문이 열리자 천장에 닿을 듯 각종 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세톤과 염산, 황산 등 모두 마약 제조에 쓰이는 각종 화학물질입니다. 국가정보원과 태국 당국이 공조해 마약 생산기지 10곳을 동시에 급습했는데 마약 원료 50톤을 압수했습니다. 필로폰 21톤이나 야바 11억 정을 제조할 수 있는 양입니다. 마약으로 제조해 유통됐다면 7억 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시가 8조 4천억 원대 규모입니다. 우리 정부기관이 해외 마약 공급 기지를 직접 단속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4월 국내에서 태국인 마약왕을 검거해 태국으로 송환한 게 계기가 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은닉 창고 위치를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전 현장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태국 총리는 국정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수사가 성과를 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2024년 태국으로부터 유입된 마약이 전체 밀수 분량의 39%에 이르자 태국 마약통제청과 공조를 강화해왔습니다. 국정원은 아시아 전역에 공급되는 마약의 생산 원점을 붕괴시켰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게 국제 마약 대응도 선도해 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혈전증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숨진 20대에게 국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황모 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이상 반응 피해 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건 아니라면서 황 씨가 예방접종을 받은 지 9일 만에 이상 증상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수요 급증에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공장 건설 이후 계획 수립이 빨라졌다며 지역, 해외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어제 일본 도쿄 제국 호텔에서 열린 니케이 포럼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차기 공장 입지에 관한 질문에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어딘가로 가지 않을 수는 없고 또 준비가 속죄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어딘가에 가려고 하면 인프라가 엄청나게 필요하다며 전력도 땅도 그리고 사람도 물도 다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버랜드에서 생활하는 자이언트 판다 아이바우가 3번째 출산에 성공했습니다. 에버랜드는 아이바우가 지난 3일 몸무게 171g의 암컷 새끼를 출산했으며 어미와 새끼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산은 푸바오와 쌍둥이 루이바오, 후이바오에 이은 국내 3번째 판다 자연 번식 사례로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모두 4마리의 암컷 자손을 두게 됐습니다. 교내 범죄와 교권 붕괴 상황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이 공개 첫 주 전 세계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본 비영어 쇼로 꼽혔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을 보면 6월 첫 주 참교육은 64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비영어 쇼 부문 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5일 공개된 해당 시리즈는 가상의 기관, 교권보호국이 학교폭력 가해자나 비리를 저지른 교사, 또 선을 넘는 학부모들을 가진 방법을 동원해 통쾌하게 처단하는 내용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핵심적인 내용 지금부터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법원이 어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검증이 진행이 됐는데 일단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요,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그 보관 상자 자체가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함이나 투표용지 자체가 아니라 그 투표용지, 모자랐던 그 투표용지를 담은 상자 자체에 대해서 지금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네. 당초 그 박스에 1,900장 이렇게 써져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애초에 왜 이렇게 부족하게 투표용지를 준비했는지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오늘 법원에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증거 보전 불발이 됐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투표함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누가 이걸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투표 직후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많은 시민들의 항일 방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종의 그 행방이 묘연한 것이다. 분실 우려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누군가는 이것을 치웠을 것이고 관리 주체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중요한 증거물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선관위에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해당 상자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이제 이 행방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묘연한 상황인데 일단은 이 1,900매라는 수치가 써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900매라는 것이 써 있다고 하더라도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의 49.3%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 이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뭐 밝혀지면 어쨌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50%만 준비한 것도 문제일 것 예. 같은데 그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전체 선거인단의 절반 정도가 뭐 1,970명이다라고 한다면 이 10자리부터는 버림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곳에는 1,900장만 있었고 이것을 뭐 올림해서 2,000장 정도를 확보해놨던 그런 투표소도 있었다라는 건데 관리 부실이죠.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버림을 했다면 5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55%를 준비했어야죠. 여러모로 굉장히 관리가 소홀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걸 반증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관리 부실이라는 점에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법원이 어제 실제 투표에 사용된 투표용지와 이송된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여서였을까요? 뭐 중요하지 않다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요. 투표함이나 투표용지 같은 것은 선관위에서 필수적으로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 보전은 CCTV 같은 것은 뭐 30일 이내에는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되기 전에 일단 묶어두는 그런 효과를 필요할 때 증거 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투표함이나 투표용지는 어차피 선관위가 갖고 있으니까 확보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이고 네. 이후에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해당 자료는 제출 명령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었던 그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선거 소청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나요? 일단 선거 소청이라고 하면요, 선관위에 대해서 이 선거 결과, 이 선거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선거 무효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선거 소청이 제기가 되게 되면은 이것은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선관위에서 60일 이내에 만약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네. 30일 이내에 또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나눠보자면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럼 그 다음 카드가 법원으로 선거 무효 소송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이때 법원에서는 180일 이내에 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선거 소청이나 선거 무효 소송이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 아예 없었던 것처럼 무효로 만들려면요. 실체상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론, 성적표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예. 이를 뒤집으려면 절차정의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결론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것을 예로 들어보자면 예. 이제 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표를 포함한다고 해도 결론 자체가 달라지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네. 이 결론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도 가능하지만 그와 변론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히 발생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뭐 정식 출범까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나 싶은데 수사에도 속도가 붙는 걸까요? 그렇죠.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선거라는 것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어떤 결론이 딱 나왔을 때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일단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부분, 국민들의 헌법상의 참정권 침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고 이제 해결할 부분은 그 이후에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선관위가 제대로 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혼란을 주게 된다면요. 지금 당선이 된 사람들의 어떤 권리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선거 자체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 곧바로 증거 보전이라던가 이후 참고인 조사 등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1차적인 수사 결과 같은 부분도 저는 굉장히 빨리 좀 발표하지 않을까. 혼란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어떤 원망, 아우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뭐 결과가 이 선관위의 단순 과실이나 또는 이제 뭐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나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그렇다면 이제 이번 수사의 어떤 그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요. 지금 문제되는 그런 행동들이 직무유기라던가 내가 마땅히 했어야 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내지는 직권남용,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이런 죄들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고의성의 입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투표 용지를 부족하게 해서 어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는 그 내심의 의사 내지는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지금 합동수사본부에서요. 단체 대화 내용들, 그러니까 단체 채팅장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하게 된 경위라던가 그 일련의 과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왜 이렇게 부족하게 투표 용지를 준비해 두도록 했는지에 대한 회의록 같은 부분이 확보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무능하게 운영이 되었다라는 점까지는 확인이 된다고 해도 누군가가 고의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부분이 입증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결국 이번 수사의 핵심은 왜, 도대체,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핵심이겠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누군가 어떤 본인의 직을 걸고 책임을 진다거나 국민들에게 사죄를 한다는 것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제가 정비되는 것과 변론으로 누군가가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 투표용지 준비부터 그때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 이런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다면 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 수사에 나설 수도 있는 걸까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거 당초에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요. 왜 도대체 50%만 확보하기로 했는가? 이 부분부터가 의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선관위에서는 일단 선거인단의 100%를 넘게 충분히 인쇄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전에 60% 준비했더니 용지가 좀 남으니까 50%로 줄이자. 그리고 이런 결정을 어떤 구체적인 회의 진행 없이 내부자 결재를 통해서 진행했다라는 이 해명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해도 어떤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만에 하나 누군가의 어떤 고의가 개입되었다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라는 부분도 짚고 가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선관위는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국회 차원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좀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선관위는요,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으로 두고 있는 건 국회의 눈치도 봐서 안 되고 행정부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진행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공명정대하게 진행을 하라는 것이지 그 누구의 감사도 받지 않고 선관위 마음대로 해라라는 것을 헌법상 보장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국회 차원에서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여전히 독립성을 이유로 들어서 거부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강제 수사가 개시된다면 계속해서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강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떤 자료 제출 요구라던가 관련자들이 피의자 신분이든 참고인 신분이든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이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유를 더 이상은 댈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사태 관련해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또 공식 회의 없이 내부 결재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전문가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의아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는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60% 정도로 할지 50% 정도로 할지는 충분히 전문가 회의를 거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선관위 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용지가 남게 되면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한 관리를 위함이었다라는 부분도 인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이 낮 시간부터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 만약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는 어떤 여분을 두었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그 여분을 빠르게 인쇄하고 이동할 수 있는 인력조차 배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 선관위가 집계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전국적으로 91곳이고 또 부족했던 투표용지 규모도 7,100여 장, 한 7,200장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현장 공무원에 따르면은 이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미리 인지하고도 대처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도 그 장소에 있었다마는 현장 공무원이 하는 얘기는 한두 시 정도에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선관위에 전달을 했지만 전달된 거는 이제 한 6시가 다 돼서다.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전달을 1시간에서 전달이 된 시간까지 그게 좀 공백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때 뭔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 이것도 뭔가 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공무원들, 그러니까 현장 투표소에 파견된 공무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이 뻔하고 500장도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단체 채팅장에 언급을 하는데 선관위 측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한 거고요. 중앙선관위에서는요.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시민의 항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구 단위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고 서울시 단위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고 중앙선관위는 이 일을 너무 늦게야 인지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요. 이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고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면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도록 어떤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관위 이야기를 보면은요. 매뉴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 지금 실무에 나서 있는 선관위 소속도 아닌 일선 공무원들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고요. 이걸 누구에게 부족하다고 언급해야 되는지, 종이는 어디서 받아와야 되는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예. 지금 또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도 봉쇄 시위가 이제 여새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체육단체 직원들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집회 주최자가 사실 뚜렷하진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경찰 제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올림픽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원으로서 시민들의 휴식처이기도 하지만 많은 체육 관련 단체들이 업무 시설로서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콘서트나 각종 행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어서 좀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참가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회를 열고 있는 것이다. 주최자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네, 기온도 예년과 비슷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했는데요. 다만 볕은 제법 뜨거웠죠. 네, 맞습니다. 따라서 그늘에서는 날씨가 좋게 느껴졌지만 볕이 잘 드는 곳에서는 다소 더웠는데요. 내일도 날씨 상황이 비슷하겠습니다. 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16도로 아침에는 조금 더 선선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구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더위가 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내륙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 다음 주에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더위 속에 시원한 국수나 냉면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오이를 넣으면 갈증을 해소하는데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장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오이를 넣으면 국물이 싱거워질 수 있는 만큼 절인 뒤에 짜서 넣는 것이 좋고요. 너무 오래 절일 경우 아삭한 식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5분 정도 짧게 절인 뒤에 먹기 직전에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캠퍼스의 정수연, 김수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